안녕하십니까. 저는 HK 플러스 함성인문학 고전으로 세상 읽기의 한 강좌를 진행할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김정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느 도덕 철학자의 혁명론이라는 부제로 맹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맹자는 BC 371년에서 289년 그 시기를 살다 간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맹자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과연 고전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맹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 문제의식 이런 것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맹자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의식, 그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정부들에서 많은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지구촌이라고 말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지구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각 국가들 간의 그 무역을 통해서 더 밀접한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결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고 서로 무역을 통해서 아주 왕래가 빈번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계화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제 경제와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것으로서 설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작은 정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최대로 끌어내서 이제 밀접한 관계들을 유지하겠다, 뭐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고였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이념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 민간의 역할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뭐 뉴스에 뭐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들인데요.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2조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이것의 약제를 90% 이상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서 큰 우려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세계 모범 국가로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뭐 예를 들면 긴급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세금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최근에 이제 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급 휴직 근로자, 뭐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이전에 말했던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에서 큰 정부에 가까운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란 그리고 개인이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맹자를 통해서 중국 고전인 맹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맹자를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맹자라고 하는 인물의 시대나 뭐 맹자의 사상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 사적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사유 중심 연구가 있습니다.
철학 사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 사적 연구에는 항상 시대 배경과 경제 문화적 토대들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자가 한 명의 철학자가 등장해서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이 그만의 아주 독특한 사유에 의해서 창발적 의식에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시대의 배경, 그다음에 경제적, 문화적 토대에 근거하여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철학사, 뭐 서양 철학사 이러한 다양한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에 뭐 예를 들면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펼쳐 보시면 뭐 보통 밀레토스 학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밀레토스 지역은 어디이고 밀레토스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고 문화적 특징은 무엇이었고 이러한 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 학파들의 이제 학문적 특징을 설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철학사도 중국 철학사라는 책을 펼쳐보시면 중국의 고대의 역사,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의미, 그다음에 중국 철학의 범위, 그러니까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하게 철학적 문화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으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각 학자들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과 경제 문화적 토대를 통해서 철학 사적 연구는 각 철학자들의 선후 관계, 어떠한 철학자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주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또 어떠한 철학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선후 관계를 통해서 이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맥락적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의 철학자의 주장을 그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후 관계, 그다음에 시대 배경, 경제 문화적 토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적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 사적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사적 연구 말고 문제 중심 또 내지는 사유 중심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던 여러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하나의 제목이 김종필 총리의 철학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광의의 의미로 이제 철학을 사용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의 생각, 사유,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해서 이제 김종필의 철학은 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철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들이 있습니다. 철학적 문제의식, 문제사유. 이제 대표적으로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세계에는 반드시 그 내부에 어떤 본질적 요소, 그다음에 원리, 원칙,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로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입니다. 이러한 형이상학 속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존재론입니다. 그럼 이제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상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연구를 이어가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형이상학과 연속적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이상학적 그 사유 말고 또 있습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이러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할 것이냐,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또 이어서 이 형이상학의 본질과 관련해서 계속 연관돼서 나오는 사유들인데요.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과연 인간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 세계의 본질이 아니더라도 이 객관 대상이라고 하는 인간 자신 주체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인식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 이제 인간이라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아름다움을 지향한단 말이죠. 뭐 더 이쁜 것들, 뭐 아름다운 것들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러한 아름다움, 미적인 사유와 지향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과 근거의 관계,
그다음에 그 주장이 어떠한 구조를 갖느냐, 뭐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사유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전시켰을 때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이제 더 후대적 발전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전공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뭐 분석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서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철학 체계입니다. 철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사유, 윤리학적 사유, 인실론적 사유, 미학적 사유, 논리학적 사유가 있을 때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아무나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김종필 뭐 전 총리도 뭐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의 사유를 단순하게 철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는 우주론하고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론하고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철학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인데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어떻게 규정짓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물리적, 과학적 입장에서의 규정이 아니라 이 세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다음에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규정해서 인간의 삶을 거기에 이제 종속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주론입니다. 이제 이게 후대에는 이제 송나라 때 더 발달해서 형이상학과 함께 우주론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철학책을 만드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보통 리기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성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수양론입니다. 중국 철학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중국 철학에서는 단순히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에 근거하는데요. 한문이 이제 뜻글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축약되고 그 축약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활동이 아닌 그리고 신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체득되어진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체험한다 내지는 뭐 천인합일 만물일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만물일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합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만물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의식적인 동일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인이 합일되고 만물이 일체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중국 철학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 그 다음에 이 객체가 통일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식론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또 이제 이게 더 발달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인식 주체가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있고 난 다음에 대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뒤에 제가 맹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 연구의 두 가지 방법론 중에서 저는 철학 사적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사적, 시대 배경, 경제 문화적 토대, 그다음에 선후 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맹자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맹자 철학의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춘추 시기에서 전국 시기로 변하는 시기, 전국 시기의 인물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제 두 지도는 춘추 시기와 전국 시기의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춘추 시기, 전국 시기는 이제 주나라의 시기인데요. 주나라는 크게 이제 서주와 동주로 나눠집니다. 서주는 그러니까 서주는 BC 1046년에 있었던 나라, 1046년부터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시대에는 수도가 여기 호경, 지금으로 하면 서안, 시안이라고 하죠. 중국식 발음으로는 이쪽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적인 이제 그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나급이라고 하는데 뤄양, 지금 낙양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으로 옮기는 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이제 수도가 동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동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동주의 시기는 또 두 개의 시기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춘추와
전국시기인데요. 춘추는 이제 BC 770년부터 전국 시기는 40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 시기는 누가 활동했느냐?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기는 누구냐? 이제 뭐 맹자, 그다음에 뭐 순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춘추와 전국 시기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춘추와 전국 시기에는 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후국인데요. 그 제후국이 이제 쪼개지면서 이제 세 개의 왕조가 세 개의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두 개를 나누는데 뭐 그건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정치제도, 문화적 특징, 사회 구조를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나라는 이제 흔히 이제 봉건 국가라고 합니다. 봉건제인데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주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천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나라의 왕은 어디만을 다스리느냐? 이 수도만을 다스립니다. 이 호경 아니면 나급 이 지역만을 주나라의 왕은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진, 주, 위, 조 이렇게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냐? 제후가 다스립니다. 제후는 이제 그 오등작제라고 해서 공후, 백자, 남 이렇게 뭐 5종류의 제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들에게 나머지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시는 뭐 대통령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각 도지사들이 통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에게 일정한 세금과 왕이 군대를 동원할 때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주는 그러한 지원을 하면서 각 지역 영역을 다스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과 그 제후의 관계죠. 그러니까 제후가 얼마나 왕을 신뢰하느냐, 또 왕이 제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의식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후들 밑으로 대부라고 하는 또 신하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 대부들이 각 지역, 뭐 제나라면 제나라, 연나라면 연나라 이 지역 일대의 이제 관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후들 밑에 있는 대부 밑에 있는 또 사가 있습니다. 선비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계급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공자, 맹자, 뭐 순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대부의 밑에서 또 공직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밑에로 들어가면 이제 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는 이러한 봉건 제도, 그다음에 이 봉건 신분제도, 그다음에 아니면 봉건 정치 체제를 통해서 운영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천자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추의 시기 770년에서 403년경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전국 시기는 한자를 보시면 싸울 전자죠. 그다음 나라 국자입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시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주 천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각자가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전국 시기에 가게 되면 주 천자의 권위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1년 이제 진나라 진시황제가 중국을 이제 다시 통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왕조로 가게 되는데요. 요 시기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이러한 신분 정치 제도 속에서 맹자가 일정한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맹자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들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업이죠, 농업. 농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산업의 전부인 것이죠. 그 해에 농업이 잘 되면 그 한 겨울을 잘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기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보급되냐? 철기가 보급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춘추 시기부터 이미 철기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국 시기로부터 아무튼 철기가 많이 보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과연 청동기가 이 당시에 철기가 청동기보다 더 재련의 기술이 더 좋아서 더 단단했느냐라고 하는
많은 그 논증과 그 논쟁은 있지만 어찌됐든 철기의 보급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되고 중국이라고 말하는 영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서안과 초나라가 이 정도에 와 있는데 이 전국 시기로 가면 그 영향력이 지금으로 하면 스촨 지방까지 중국의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이라고 하는 경제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국인의 의식이나 중국인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게 되면 그 특정 지역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 그 안에서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저희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저도 자식을 남기면서 그 지역에서 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 농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거의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더 넓은 영토를 따라서 뭐 서부로 아니면 남부로 뭐 이런 식으로 영토의 확장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같은 지역에서 순환 반복되는 사계절이 반복되고 역사도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열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에서 전국시기로 넘어가는 것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철기의 보급에 따라서 당시에 물질적 생산량이 늘어나고 중국의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춘추로부터 전국 시기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제 철학적 그 문제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는 춘추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의 인물인데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이대를 보았으니 찬란하다. 그 문이여 나는 주를 따르겠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오종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자는 기본적으로 주나라 당시의 춘추 시대 때 왕위의 왕권의 권위가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더라도 주나라의 질서 체계, 주나라의 역사, 주나라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주나라는 이대를 보았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왕조를 말합니다. 그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하나라, 은나라인데요. 하나라, 은나라는 이제 종교,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자면 종교적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나 제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이제 짓게 되죠. 술을 마시는 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주나라는 인문주의적, 휴머니즘에 가까운 어떤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러한 주나라의 문화를 찬미했고 경배했죠.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맹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맹자는 지금 뒤에 밑에 문장은 뭐냐면 양해왕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맹자의 이제 양해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양해왕의 아들 양양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양해왕이 죽고 양양왕이 이제 맹자를 찾아와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천하가 혼란한데 어디에 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하가 지금 현재 혼란하고 있는데 어디로 딱 결정되어지겠느냐라고 하니까 맹자가 답하기를 한 곳에 정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전의 주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맹자는 현재 그 당대의 통일 국가, 새로운 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가 이러한 그 시대 배경의 문제 의식이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맹자가 공자와 벗어난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말했던 내용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맹자 역시도 육아 철학에 공자를 계승하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장 역시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건데요. 맹자는 요순, 그다음에 이제 그 탕왕, 또 주나라의 문왕, 공자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그 원칙과 원리와 어떤 본질이 계승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왕들이었던 요, 순, 그다음에 하나라의 우,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탕왕, 그다음에 주나라의 문왕, 그리고 공자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원리와 원칙, 도가 계승되어지고 나 역시 그러한 공자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 공자와 다른 시대를 살면서 다른 주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자를 계승하고 있고 육아 철학의 하나의 분명한 속해 있는 하나의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보실 것은 이제 맹자의 도덕 철학입니다. 이제 맹자는 뭐 육아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육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덕 윤리를 이제 윤리학, 철학에서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이제 학문 체계죠. 일단 그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 도덕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인 요건이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도덕적 인간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제 첫 이 내용은 이제 맹자라고 하는 책을 딱 펼치시면 제1장 1절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맹자께서 양해왕을 배신이 왕이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맹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양나라의 해왕을 만난 얘기입니다. 이 양나라의 양해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맹자를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맹자 한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맹자와 함께 활동하던 제자들도 같이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 맹자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해왕이 그러한 입장에서 맹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 선생께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양해왕이 맹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왕은 나는 너에게 많은 시간과 정력, 그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너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맹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주 강렬한 지금 주장이죠. 이게 한자를 읽어보시면 왕은 하필 역요 인의 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왕이 내가 너를 불렀는데 어떠한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자기가 말하고 맹자의 답은 어떻게 이익을 논할 수 있느냐. 내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인의 도덕적 명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위하여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 나라의 이익, 구체적인 실리를 주장하게 되면 왕을 모시는 대부들도 역시 그러하게 될 것이고 서인들, 대부의 밑에 있는 사인과 서인들 역시 내 몸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냐만을 따지게 되어서 나라가 혼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덕적인 명제, 도덕적인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실제적인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장은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뉴스를 봤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비서이신 분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팔고 한 채는 팔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역시 강남 아파트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대중들에게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역시 지금 국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 대중,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 역시도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 강남 아파트, 강남의 투자, 부동산의 투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튼 맹자 철학의 목적은 이렇게 인과 의, 그다음에 도덕적 인간, 자발적 인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이제 해서 보시는 것은 이제 맹자의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철학 사적인 입장에서 맹자를 설명드리고, 또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형이상학, 그다음에 윤리학, 인식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맹자의 형이상학적 요소들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상학의 이야기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도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도덕 형이상학의 대표적인 주제들이 뭐냐? 이제 맹자하면 성선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성선론과 그다음에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지심 이 네 가지의 단서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맹자의 하나의 문장을 읽어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죠. 사람들이 모두 사람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불인인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는 참을 인이죠. 참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 예를 들죠.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다면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 불쌍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라면 모두 다 불인인신이 참을 수 없는 어떤 도덕적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맹자가 일방적인 선언적 명제로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현상에서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세계의 사태인 것이죠. 그 현상세계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맹자의 도덕 형이상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성선론이 단순히 인간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사태 속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이러한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향당과 붕우, 이제 여기서 향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친구, 붕우라고 하는 것은 동네 친구, 타고난 지역에서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을 의미하고, 향당은 이제 학교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로부터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잔인하다는 명성을 듣기 싫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인간의 본성에 선한 어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도덕적 감정이죠. 그리고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또 타인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 겸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수많은 사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태를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태가 과연 옳은 일인지 나쁜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가치론, 윤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시비지심이죠.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이냐. 엄청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중국 철학의, 맹자 철학의 또
특징 하나, 맹자의 형이상학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규정이 인간이 외적으로 예를 들면 직립고행을 한다거나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문화를 만든다거나 문명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데 그것을 인간 내면에 있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존재론과 크게 이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와 사태 속에서 지금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양 철학에서 서양 고대 철학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데아, 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베끼고 있는 것, 그래서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분명히 대비되는 이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그리고 측은지심은 인지 단여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있고 측은한 마음을 행동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알면 이 사람은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제 네 가지의 단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넓혀서 채울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만일 등이 이것을 채운다면 좋게 사회를 보호할 수 있고 만일은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문장을 좀 나눠서 읽어보면 지금 이 첫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 범유, 사단, 아자, 지계, 광이, 충지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사단이 나에게 있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이제 채워 나아간다면 이런 지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러한 네 가지의 단서, 인의예지의 단서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 있는 내면을 잘 확충시키면 인의예지에 무엇이 되냐? 사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측은지심, 인지단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측은지심이 인의 단서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곧 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 측은지심과 인을 구분지어서 측은지심을 하나의 현상의 일로 이걸 이제 기라고 합니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질의 문제로 그래서 이걸 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와 기로 이제 구분짓는 그러한 해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퇴계 이런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내면에 있고 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잘 다듬고 매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국 철학의 하나의 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자의 철학의 지향점, 맹자가 바라보고 있는 연구의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의 외면에 대한 탐구가 약해지죠. 뭐 물론 맹자가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의 논어와 이제 맹자, 그다음에 뭐 대학과 중용이 사서의 체계가 네 권의 하나의 텍스트 체계가 되고 이것이 송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형이상학적 노인들만이 이제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학의 주요 내용이 어디에 돼 있느냐? 인간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외부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학의 발전이 더디게 과학적 사고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조선 시기 후기에 가면 영조와 정조 시기에 가면 실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약용, 정약전,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도 기본적으로는 맹자의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하나의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이 아닌 인간의 외부 세계. 예를 들면 건축이랄지 아니면 정약전인가요? 정약종이 있었는가? 자산오보라고 이제 물고기. 그러니까 인간 내면만을 탐구하던 사람들이 인간 외부의 세계에 대한 탐구들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하나의 학문 풍토가 형성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그러한 학문의 하나의 태계인 실학의 이 관점과 지금 맹자의 내용을 한번 대비해서 보신다면 중국 철학의 기본적인 특징, 맹자 철학, 유가 철학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정약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학자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실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의 주장, 맹자의 주장을 계승하고 맹자를 또 해석한 주위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학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도가와 불교 철학과 구분짓는 주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논어와 맹자, 대학, 중용의 철학 체계는 실학의 체계다. 왜 그러냐? 그 불교와 도가는 무, 이 세계의 본질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계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 명제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주의가 먼저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실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17세 조선시기 17세기에 인간 내면을 벗어난 인간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보실 것은 이러한 그 도덕 철학 체계 속에서 맹자의 정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그 도덕 윤리적인 명제 속에서 국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제 문장을 보시면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이 옷을 입어서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뭐와 같냐? 금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수는 하늘을 나는 동물과 땅을 뛰어다니는 동물을 이제 포괄해서 말할 때 이제 금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가 있는데 먹고 마시고 이렇게 물질적 요소들만 충족되어진다면 동물과 같아진다. 그래서 무엇인가 고대 성인은 설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사도로 삼아 이거 중국 고대 뭐 신화인데요. 이 사람의 어떤 직위를 줘서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결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유신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 오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물질적 요소의 만족 말고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인륜,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반드시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군과 신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는 이제 분별, 서로 남편이 해야 될과 부인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장유간엔 뭐 형님과 동생 간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 것이고 친구 간에는 특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륜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맹자는. 뭐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륜주의적인 입장에서 국가론에 따라서 이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왕도 정치론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력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을 패도, 힘으로 이제 정치하는 것이 이걸 이제 패도라고 하는 것인데. 패자는 반드시 대국을 소유하고 도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왕도라고 한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덕을 통해서 정치하는 것. 이것을 왕도라고 하는데 왕도로서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뒤에 있죠.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서 복종하는 것이다. 예컨대 70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 모범이 돼서 통치한다라고 한다면 공자의 제자, 70제자들이 공자가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패도,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그 마음, 진정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복종하게 된다. 그러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종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패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덕적인 입장에서 왕도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왕도 정치에 의해서 무엇으로 이어가느냐? 이제 혁명론, 이제 맹자의 혁명론으로 이어갑니다. 맹자의 역성 혁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 혁명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 입장에서의 어떠한 왕조의 교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보시죠. 제 선왕이 물었다. 제 선왕이 이제 맹자에게 이런 걸 물은 겁니다. 탕왕이 거왕을 유치하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였다 하니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 탕왕과 거왕은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고요. 탕왕은 이제 은나라의 왕이죠. 그래서 상나라의 왕인데 거왕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리고 무왕,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탕과 무가 당시에는 신하였는데, 하나라와 은나라의 신하였는데, 신하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전에 있습니다. 어떤 내려오는 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선왕이 묻습니다. 신하가 그 군주 왕을 시해함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도적, 적자, 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했는데, 잔은 이제 잔인하다라고 할 때 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강도, 뭐 도적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잔적을 뭐라고 하냐? 일부라고 말한다. 일부는 이제 평범한 일상에 사는 어떤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인 주를 죽였다. 배웠단 말을 들었지만 군주를 죽였단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를 죽이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말했지만, 맹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느냐? 도덕적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왕이라면 그는 이미 왕이 아니라 일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도적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군주를 죽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치근지심이면 인간이 아니라 치근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덕적 명제를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뭐 아주 유명한데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요, 임금이 가장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에 사직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직은 이제 그 농사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국가의 제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두 번째는 경제가 그 그 다음의 것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장 가벼운 것은 뭐냐?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특히 조선시대 때 중종반정이나 인조반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왕을 만들어내서 왕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불인인지심,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심, 시비지심과 같은 그 마음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공감 능력인데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도자가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국민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역시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도 이제 양해왕과의 일입니다. 양해왕이 이제 맹자를 만나서 나는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호흡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시는데, 당상은 이제 왕이 앉는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왕이 있는 자리 밑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왕께서는 그것을 보고 소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라고 물었더니 혼종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혼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제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라고 해서 보통 소를 잡아서 소피를 이제 제사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혼종 제사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양해왕이 놓아주어라. 나는 저 녀석이 벌벌 떨면서 아무 죄도 없이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살하려고 하는데 소도 이제 죽기 직전이면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해왕이 보는데 소가 그 눈물을 흘려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소를 이제
풀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말하기를 어찌 패할 수 있겠는가? 양으로 바꿨으라. 그래서 양효왕은 소가 이제 불쌍해서 양으로 바꿨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양효왕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마음이 좋기 왕 노릇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더러 재물을 아껴 그래서 소가 아까워서 양을 썼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 자신 맹자는 진실로 왕의 참아 못하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불인한 마음, 인간이라고 하면 어떠한 대상을 보고 이 감정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양효왕께서는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감 능력의 세부적인 것은 이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이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맹자가 현실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극단적으로 아주 도덕적 엄벌주의에서 엄격한 입장에서 도덕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거 맹자 얘기입니다.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이 있으나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산은 항산된 재산이란 뜻입니다. 항산된 재산인데요. 안정된 생업, 안정된 재산이 있는 것. 이러한 일정한 재산이 있을 때 항심, 일정한 마음, 일정한 삶의 태도, 일정한 일관적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심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그러니까 항상된 재산이 없으니까 항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편박해지고 사악해지고 사치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항산된 재산이 없어서 일정한 재산이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임금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정전제입니다. 정전제가 원래 맹자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있었던 제도였는지, 이제 맹자가 창안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는데요. 이제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 정자죠. 우물 정자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공간이 9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공간은 공통 이제 지역이 되고 나머지의 공간을 일반 백성들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나머지 지역을 농사짓고 가운데 있는 자리는 함께 농사를 지어서 가운데 있는 지역의 농산물은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개인적 사적인 각자가 지은 지역에서의 농산물은 자기가 갖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면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봉양하는데 유감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살아있는 자를 잘 모실 수 있는데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데 유감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한데 아낌없이 쓸 수 있게 이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 것, 도덕적인 입장에서 통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만 이제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상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효제에 의로서 거듭한다면 머리가 반백이 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서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우고 효제와 같은 도덕적 의미들, 명제들을 가르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위하게 돼서 이러한 노인들을 스스로 돕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된 자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교육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렇다면 누구나 다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맹자의 정치 철학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인 명제들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노인들을 통해서 국가의 의미를 규정짓고 그런 국가는 어떠한 관점에서 통치되어야 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제시해 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일단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 맹자는 맹자 철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덕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성선론과 사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맹자 철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인간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맹자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 도가 철학, 불교 철학, 중국 철학, 동양 철학은 대부분이 인간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맹자의 정치 철학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륜을 실현하는 관계, 인륜을 실현시키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반드시 정치를 제기하면서 왕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혁명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기준이 뭘 두고 있냐? 도덕성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도 정치의 실현, 도덕적 정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에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물질적 토대의 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인간 내면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봐도 현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맹자의 주장들이 현대의 어떠한 현대 철학 아니면 서양 철학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 맹자를 이제 서양이나 뭐 현대의 다른 걸 설명하기 이전에 묵자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제 묵자라고 하는 인물은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당시에 영향이 있었던 학자로 보여집니다. 후대에 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묵자는 이제 국가의 기원에 관련해서 국가는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천하의 혼란은 마치 금수와 같았다. 천하가 혼란해지는 까닭을 밝혀보면 그것은 지도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하의 혼란이 어느 정도냐? 금수. 서로가 금수와 같이 항상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문제 왜 발생하느냐?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천자가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로 훌륭한 사람을 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혼란에서의 극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혼란한 사회, 혼란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국가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으로서 이제 홉스의 국가기원론도 살펴볼 수 있겠죠. 홉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리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은 인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홉스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늘상 싸우고 죽이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 이런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연권을 제3자, 제3의 주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한다. 그래서 주권자, 국가 혹은 정부는 개개인에서 양도받은 권리를 이용하여 절대적인 강제력을 행사, 절대 군주 뭐 이런 것이죠. 강제력을 행사하여 국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이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된 거냐? 이런 혼란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도자, 국가의 리더를 결정하고 그들과 우리는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이제 점차 발전하고 영향을 주게 돼서 뭐
태양왕 루이 14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두 종류의 국가 기원은 상당히 이제 서로가 이제 유사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서로 늘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맹자는 이와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윤리적인 명제를 실현하고자 도덕적 관계, 도덕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기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입니다. 지금 맹자는 어떠한 혁명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덕적 혁명론이죠. 도덕적 관점에서 왕이 그와 같이 도덕적으로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의 혁명론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막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 생활의 생산 양식, 그러니까 물질적 요소들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과 이제 신분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 관계에 편입되고 그 생산 관계에 따라서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부 구조가 형성되어지고 그 하부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부르주아가 되든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부 구조로서의 물질적 양식에 의해서 바로 정치, 법률, 다양한 사상 이러한 것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제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후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스가 지금 이 혁명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영국의 상황을 놓고 이제 본 것이죠. 뭐 유럽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벌게 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노동자는 계속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에 한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신분과 계급의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찾아간다면, 확보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계급이 타파되고 이제 뭐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이제 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스의 대략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제가 이제 막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막스는 무엇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인간의 외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이러한 혁명론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아니, 맹자는 인간의 내면을 지향한다고 했죠. 그런데 막스는 인간의 외면, 사회적 현상, 사회적 구조, 사회적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갈등과 계급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인간 대중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이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막스가 쓴 뭐 자본론을 읽어보시면 뭐 저도 읽다가 말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엄청난 수학적 계산과 그 경제적 이론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객관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무산계급의 혁명론을 말하게 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늘 반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맹자는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도덕적 명제, 도덕윤리적 측면, 그러면서도 항상 경제적인 문제를 정부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그런 혁명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막스의 내용까지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부, 국가, 그다음 인간의 개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맹자의 관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 그다음 도덕과 윤리, 인간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개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